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우리가 2경기가 남아있는 상태고 4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술 포인트는 황선홍 감독이 과연 이강인과 고영준 중에서 어떤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할 것이냐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팀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는 4백을 구성해서 경기를 할 때가 많지만 강팀을 만날 때는 3백을 써서 5-4-1의 형태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3백을 쓰는 전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팀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만났던 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팀은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에서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조직력을 다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23세 이하 팀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우즈베키스탄 프로리그에 편입을 시킨 상태입니다. FC 올림피크라는 팀인데 프로리그에서는 11위,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팀을 만들어서 현재 3시즌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 간의 조직력은 아마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팀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적이 꽤나 좋아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모든 경기에 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전에도 23세 이하 아시안컵, 그러니까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창원에서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카타르를 만났던 그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도 3연승을 기록을 했어요.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우리를 상대로 수비 라인을 내려도 수비적인 조직력이 그동안 만났던 팀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그리고 이 팀이 조직력이 좋다 보니까 압박을 할 수 있을 때는 수비적으로 내려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압박 타이밍을 잡고 압박을 강력하게 가져갈 때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느끼지만 피지컬을 바탕으로 거친 플레이를 매우 많이 하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올라와서 우리를 압박할 때나 아니면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나 상대의 거친 몸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과 고영준을 선택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난 경기에서 중국도 사실 매우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는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이강인을 빼고 고영준을 선발로 투입하면서 아예 중국을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했었거든요. 고영준 선수가 저돌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중국의 수비 라인을 압박을 해줬고요. 오히려 중국의 수비 라인이 피지컬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고영준에게 당황을 해서 볼을 빼앗기거나, 그리고 중국이 어설프게 빌드업을 하다가 고영준을 비롯한 조영욱, 그리고 그 경기에서 나왔던 안재준이라던가 송민규의 피지컬적인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턴오버가 나올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도 약간 비슷한 성향일 수도 있거든요.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고 거친 몸싸움을 즐겨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팀이 빌드업에는 세밀하지 못하고 특히나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세밀한 탈압박이 부족한 팀이다 보니까 아예 저돌적인 고영준을 전반전에 투입시켜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한다. 이게 황선홍 감독이 지난 경기에 이어서 고영준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전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중국이 후방에서 어설프게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고영준 선수가 일단 저돌적으로 상대를 압박을 하고, 중국이 고영준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중국의 수비수가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고영준 선수의 옆에 있었던 조영욱 선수도 전방 압박을 저돌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고영준 선수가 압박을 할 때 중국이 패스를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돌리게 되니까 이 패스가 사실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영욱 선수가 또다시 달려가서 중국의 볼을 전방에서 빼앗아 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아예 우리가 상대의 세밀하지 못한 빌드업과 탈압박을 노려서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고영준 선수의 저돌성을 통해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방법을 황선홍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도 들고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이 그동안 만났던 팀들 중에서 가장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만들면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만났던 수비 라인 중에서는 가장 단단할 거거든요.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단단한 밀집 수비를 만났을 때 공격 패턴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태국, 키르기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팀들을 만나서 우리가 대량 득점을 하긴 했지만 이 팀들이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만났던 팀들보다 수준이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이 잘 풀렸었는데 이번 우즈베키스탄은 다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저돌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괴롭히는 고영준 선수가 아니라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강인을 투입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가 수비 라인을 밀집시켰을 때 정우영, 엄원상, 예를 들면 성민규나 안재준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황재원, 서령우, 심지어는 홍현석까지 약간 올라와 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스타 플레이어다 보니까 이강인이 움직일 때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오프 더블 플레이가 너무나도 좋아진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자신에게 수비가 쏠릴 때 본인이 욕심내지 않고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유인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강인에게 상대의 수비가 쏠릴 때 다른 공간에 공간이 생기면서 우리의 공격수들에게 더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6강전에서 첫 번째 득점이 나왔을 때 페널티킥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의 오프 더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있는 서령우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앞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순간 모든 키르기스탄의 수비가 이강인의 동선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수비수들이 이강인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 치면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령우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령우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키르기스스탄의 수비가 공간이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어설프게 달려들다가 서령우 선수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장면처럼 상대 수비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강인이 볼을 잡는 순간 어떤 선수든 좋은 공간으로 뛰어나가기만 하면 이강인이 패스 한 번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이강인의 패스 한 번에 상대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뛰어들어가는 정우영과 이강인의 패스, 정말 단순하지만 이 패턴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위협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의 패스와 창의성, 그리고 이강인의 존재감이 워낙에 크고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결국에 풀어줄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전방 압박도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잘하는 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6강전에서 두 번째 득점이 나올 때도 이강인 선수가 상대가 볼을 잡을 때 저돌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강인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강인의 압박을 받을 때 어설프게 풀어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뒤쪽에서 엄원상 선수가 같이 압박을 도와주면서 이강인과 엄원상의 압박으로 상대의 볼을 빼앗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전략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강인을 쓰는 것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 우리 대표팀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이 조직력을 많이 맞춰온 팀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면 전방에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받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죠. 우즈베키스탄이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들어온다면 그 순간 우리가 탈압박을 할 때 이강인이 내려와서 탈압박을 도와주고, 여기서 상대의 압박을 받아도 이강인 선수가 압박을 풀어내면서 심지어 좋은 패스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탈압박 이후에 패스까지 찔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3차전 장면인데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할 때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압박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상대의 압박을 아무리 받아도 여기서 볼을 지켜주고 여기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순간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을 활용해서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이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단단한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창의적인 플레이, 그리고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탈압박, 이러한 것들을 선택한다면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고영준과 이강인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도 있거든요. 뭐 지난 경기처럼 고영준 선수가 먼저 나와서 저돌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체력을 먼저 소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패스를 찔러주고 상대가 지쳐있을 때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패턴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창의적인 플레이와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지치게 만든 다음에 후반전에 고영준 선수가 나와서 저돌적으로 움직이면서 지쳐있는 상대를 공략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고영준과 이강인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거칠고 조직적인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고영준이냐 이강인이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어떤 선수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기 운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전처럼 황선홍 감독의 선택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대표팀이 결승전으로 갔으면 좋겠네요.